5G에 대한 상당히 많은 기대감도 있었고 뭐 회의론이 상당히 많긴 했지만 이제 다 그런 부분 이겨내고 어쨌든 5G의 첫 전파를 쏘았고 이제 만구축이 진행되고 있고 뭐 내년에 소비자 대상 이제 서비스가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이제 5G는 사실 그 이상의 것을 좀 비전으로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과연 그렇게 잘 확산이 될 수 있을까? 제가 이제 그런 이동통신의 확산을 좀 고민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상당히 좀 회의감이 들고 이것이 자연적으로 그렇게 될 것인가는 좀 그렇게 쉽지 않고 인위적으로 누군가가 좀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제 그것은 이제 좀 생태계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이게 맞다라고 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좀 상황을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상당히 중요할 것 같다라는 제 의견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드린 내용은 일단 그 5G라는 것이 이제 뭐 다 아시겠지만 이제 항상 그 5G란 무엇인가라는 그런 질문이 있잖아요. 그런 거에 좀 간단히 말씀드리고 이제 현재 우리는 어디 정도에 와 있고 우리나라는 어디에서 잘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제 그 5G가 융복합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얼마만큼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현황을 좀 말씀드리겠고, 이제 그러면 이런 5G 이동통신이라는 게 우리한테 현재 시점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제가 생각한 의미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 이제 이 5G라는 게 다양한 산업에서 사용되기 위해서라는 것은 이제 이동통신 사업자, 뭐 각각의 개별 플레이어, 기업들이 각각의 플레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생태계를 발전시킨다라는 이제 그 관점에서 좀 다르게 접근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이 뭐 특별히 새로운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과거에 오랜 동안 가깝게는 이제 저희가 아는 뭐 아마존, 구글 이런 애들이 있고 더 옛날에는 뭐 인텔,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애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으로부터 저희가 배울 것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에서 예전에 과거에 그런 연구들에서 어떤 시사점이 있는가 그런 걸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그 다음에는 이제 5G 수용의 촉진 장애 요인들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고, 그러면 소비자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생태계 조성 방안, 제가 생각하고 있는 생태계 조성 방안을 끝으로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 5G란 무엇인가 저도 좀 궁금한데요. 5G라는 것이 이제 실체가 없고 저희가 이제 지금 보여지는 것이 없는데 뭐 얘기를 나오는 걸 좀 종합해서 그냥 어렴풋이 좀 감을 잡으면 이제 4차 산업혁명의 필수 인프라 뭐 이렇게 얘기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ICT 혁신의 플랫폼, 이제 범용 기술 정말 어마어마하죠. 이게 4G도 상당히 어마어마했던 것 같아요. 뭐 생활의 필수품, 생활의 플랫폼이라고 했는데 그것보다 더 어마어마한 비전을 가지고 있는 5G입니다. 이제 공식 명칭은 사실 5G가 아니에요. 이제 표준화 기구에서 ITU에서 아직 그 표준에 대해서 이게 표준이라고 얘기는 하지 않았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IMT 2020이라고 얘기하겠다라고 하고 그 3GPP에서 준비하고 있는 IMT 2020의 표준을 이제 5G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 3G에서는 그게 IMT 2000이었고 4G에서는 IMT Advanced였고요. 이제 기술적으로 보면 이제 4G에 대비해서 어마어마하게 발전하죠. 최소 3배에서 100배까지. 그 다음에 서비스 측면에서는 뭐 얘기 많이 들으셨겠지만 이제 초고속, 초저연, 초연결이라는 기본적인 요소를 가지고 이것을 다양하게 조합해가지고 다양한 산업에서 다양한 특별한 혁신적인 서비스를 내놓겠다라는 게 이제 5G로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주요국에서 5G를 얼마나 하고 있는가, 얼마나 준비 상태가 얼마나 됐나 비교를 했는데 이제 그 올해 이제 4월달에 미국의 통신사업자 협회에서 나름 평가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미국, 중국과 함께 이제 글로벌 선두 그룹인데요. 보면 이제 중국 1위로 이렇게 좀 얘기된 게 좀 자존심이 상할 수는 있는데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12월이 된 지금 시점에서는 우리나라가 가장 그리고 뭐 주파수 측면에서나 이제 상용화 측면에서 가장 앞서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보시면 이제 한국은 이미 주파수를 경매로 이렇게 할당을 하였지 않습니까? 미국은 지금 이제 28기가 대역 경매하고 있고요. 이어서 24기가 대역 경매할 거고요. 내년에 이제 추가 대역, 더 높은 대역에서 주파수를 경매를 할 거고요. 중국은 아직 주파수를 할당을 할 계획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 개시 측면에서 보면 이제 우리나라는 이미 12월에 5G 첫 전파를 쏘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뭐 기업용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그리고 내년에 3월달에 소비자 대상 서비스를 하겠다라고 지금 발표를 하고 있고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10월달에 서비스를 했는데 이거는 이제 이동이 아니고 이제 가정에 쓸 수 있는 와이파이의 개념의
그런 고정형 서비스로 이것이 과연 진정한 5G인가는 상당히 논란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미국도 19년 3월에는 19년 상반기에는 모바일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반면 중국은 이제 어마어마하게 준비를 하고 있고 얘기가 많지만 아직 2020년 정도에 이제 서비스를 개시하겠다. 이런 측면을 보면 저희 나라가 상당히 선두권에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뭐 좀 더 세부적으로 보면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가장 앞서 있고 뭐 2020년 정도 되어야지 이제 많은 국가, 일본, 중국, 유럽에서 서비스가 시작될 것 같고요. 그럼 이제 그동안은 또 국내에서 어떤 준비를 해왔나? 뭐 제가 이제 이 관련된 일을 하게 된 게 14년 한 10월 정도부터 해가지고요. 그 이전에 어떤 일을 했는지 정확히 모든 것을 기억하지 못하겠지만 좀 검색을 해보니까 우리나라는 14년 1월부터 공식적으로 5G를 조기에 상용화하겠다는 전략을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미래부 중심으로 이동통신 중심으로 이제 5G 추진위원회를 구성했고 이제 이동통신 중심에 그치지 않고 17년 4월에는 이제 자동차 의료 이런 다른 산업의 분야 다른 사람도 같이 함께 5G를 추진하는 것을 논의를 해봤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16년 12월 정도 되니까 이제 세계 최초 상용화하겠다. 그게 이제 20년 상용화를 목표로 했고요. 이때부터는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조기 상용화 이런 거 외에도 이제 타 산업과 융합을 좀 적극적으로 전략을 만들어야겠다라는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22년에 융합 서비스를 제공을 목표로 했고 그 지역 산업 연계하겠다, 뭐 드론과 연계하겠다 이런 기존의 지역에 특화된 산업과 어떻게 하면 5G를 연계할 수 있을까 이런 전략에 대한 고민이 시작되었고요. 근데 17년 12월이 되면 이제 과기정통부에서 5G 상용화 로드맵을 발표했는데 이때 좀 상당한 변화가 있게 됩니다. 이 당시만 해도 이제 중국이나 미국에서 이제 5G에 대한 이제 시장 선점의 경쟁이 점점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5G의 조기 상용화를 앞당기겠다 해서 19년 3월로 당겼고요. 이에 따라 주파수 경매도 기존 계획보다 1년 정도 당겨서 지난 6월에 마무리했고요. 특징적인 거는 이제 공공 분야에서 선제적으로 5G를 도입해서 시장을 창출하겠다라는 전략을 발표했다는 거예요. 이제 5G라는 것은 이제 우리나라도 보면 조기 상용화에서 벗어나 이제 5G 융합 서비스에 대해서 전략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점점 깊어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럼 이제 글로벌하게 이제 표준화는 어떻게 되고 있는가? 뭐 이미 5G 서비스가 개시가 되었고 하지만 사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기존의 속도를 더 빠르게 한다는 그런 어떤 서비스가 중심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제 19년 12월에 예정된 릴리즈 16, 3GPP 16에서 실제적으로 융합 서비스에 대한 기술의 표준이 완성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년이 상당히 중요한 시기고 이런 그것을 기반으로 계속 이제 5G의 기술은 이제 진화해 나갈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이제 보통 이런 글로벌하게 보면 이제 5G 서비스를 각각 자기의 산업에 어떻게 적용할 건가, 그래서 시장을 어떻게 선점할 건가에 대한 이제 글로벌 기업들이 고민이 많은데 대표적으로 자동차와 이제 스마트 공장 분야입니다. 특히 이제 5G AA 같은 게 가장 대표적으로 자동차 업계와 이통업계가 협업해가지고 5G를 시장을 선점하겠다라는 건데요. 이 특징적인 거는 이 5G AA라는 것이 독일 자동차 업계를 중심으로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고요. 결국 독일 자동차 업계가 주도해서 이 시장을 선점하겠다라는 것이 보여지는데 제가 이제 그렇게 해서 한 103개 기업이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우리나라 기업은 한 6개 정도밖에 되지 않더라고요. 뭐 이제 이런 단순한 숫자로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하고 있냐 못하고 있냐를 평가하기는 좀 그러한데 뭐 국가별로 보면 미국이 이제 22개 기업이 있고요. 뭐 중국, 일본 이렇게 있습니다. 독일이 많고요. 유럽은 독일을 제외하고도 이제 14개 회사가 있고 상당히 유럽 중심이고 그 중에서 독일이 중심이 되고 있다. 근데 한국은 이제 6개 정도밖에 참여하고 있죠. 상대적으로 좀 그렇게 라인업이 그렇게 좀 풍부하지 않은 것 같고요. 미국을 보십시오. 이제 자동차 완성차, 부품, 전장, 통신 오퍼레이터 그리고 통신 장비, V2X 솔루션, 칩셋 이제 프로야구에서 라인업이 정말 화려하게 갖춰졌다 얘기하는 어떤 그런 형태를 보이고 일본도 괜찮습니다. 유럽이고요. 그다음 독일이고 중국은 이제 후발주자이기지만 이제 V2X를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이미 밝혔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기업이 되는데 한국은 좀
현대자동차가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전장에 삼성, LG 그리고 통신사는 SKT, KT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파악이 돼서 좀 이 5G AA가 실제로 이제 그 3GPP에서 우리 표준화 같이 하자고 제안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이제 어떻게 좀 나중에 결과가 나타날지 좀 궁금해지기도 하는 상황인데요. 어쨌든 지켜봐야 할 일일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스마트 팩토리 분야에서 5G ACIA가 있는데 이거는 지금 올해 4월에 출범을 했고요. 역시 이제 독일의 그 자동화 공정 업체가 중심이 되어서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뭐 그렇게 많은 기업이 참여하고 있지 않은데 보시면 이제 유럽에서 이렇게 독일과에서 많은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고요. 공장 자동화 업체들, 통신 사업자, 장비, 칩셋, 대학교 연구기관, 독일과 유럽 기업들이 중심이 되어서 활발하게 이제 5G 표준을 선점하겠다라는 그런 의도가 보이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뭐 기업들은 없고 전자부품 연구원 정도가 이제 참여해서 이제 목소리를 내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좀 그래서 좀 이 모습을 좀 어떻게 봐야 할까 좀 걱정이 되기는 하는데요. 어쨌든 지켜봐야 할 일일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5 이중통신은 그럼 뭔가 일단 산업 간 융합 뭐 아시겠지만 그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완전히 새로운 시장이 열린다. 그리고 글로벌 단일 표준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산업 간 융합이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5G라는 것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작동을 한다. 통신과 타 산업에 이제 같이 사슬을 융합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기존에 잘해왔던 개별 기업이 잘하는 것보다 어떤 융합 생태계적 역량, 국가의 어떤 산업의 전체 생태계적인 역량이 가장 중요하고 뭐 시스템이란 게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제 모든 것이 시스템을 구성하는 각각의 모든 요소가 잘 되어야지 똑바로 올바르게 기능을 하고 일정한 수준에 도달해야지 그 시스템에서 요구하는 성능들이 제대로 발현될 수 있는데 뭐 특정하게 어떤 분야가 뭐 이렇게 기능이 좀 못 미쳤다면 그 생태계가 제공하는 전체 가치 자체가 낮아지는 어떤 그런 게 특징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 5G가 가지고 있는 시장이란 게 이제 새로운 시장이라는 거입니다. 이제 선점자가 없는 5G의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기회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앞서 나갈 수 있는 분야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요. 예전에 보시면 이제 2G는 CDMA 기술 가져와서 저희가 뭐 빨리 상용화했지만 유럽에서는 GSM이 이미 있었고요. 3G는 서비스 개시가 글로벌하게 지연돼 가지고 그렇게 빛을 못 봤고요. 4G에서는 해외보다는 서비스 개시가 늦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먼저 한다라는 게 중요한 게 기술을 먼저 만들고 서비스를 먼저 개발하면 그게 이제 글로벌 레퍼런스가 될 수 있고 시장을 선점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5G는 과거에 이동통신이라는 건 분명히 배웠고 모방할 게 있었는데요. 5G에서는 좀 그런 게 없지 않나라는 거고요. 2G에서는 가정에 유선 전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 전화에 대해서 사람들이 경험을 하고 어떤 효용이 있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2G가 상용화됐을 때 사람들이 얼른 2G에 올라탔거든요. 근데 3G, 4G는 어땠나요? 유선 인터넷을 그냥 이제 와이어리스로 옮겨놨으니까 어떤 효용이 있는지, 무엇을 체험했는지, 체험할 수 있는지 소비자는 분명히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5G는 제가 보기에는 그게 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는 이제 글로벌 이동통신 사상 최초로 글로벌 단일 표준이다. 유럽, 중국, 미국 모두 5G 이거를 선점하기 위해서 모두 치열하게 지금 경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과거를 살펴보면 이게 어떤 의미인가 보면 표준을 주도한 산업하고 기업의 국가들이 상당 동안 이제 경쟁 우위를 지속했다라는 겁니다. 2G에서 이렇게 유럽의 GSM 표준을 만들 때 유럽의 통신 사업자하고 이제 장비 제조 업체가 중심이 돼서 GSM 표준을 만들었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저희가 기억하기로는 유럽에 가면 노키아, 에릭슨이라고 했는데 그런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되었거든요. 그다음에 3G, 4G에서는 중국이 이제 독자 표준을 가져가 가지고 막대한 이제 내수 시장을 기반으로 중국의 이동통신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었고요. 5G에서는 어떤 것, 이 표준을 선점하게 되면 글로벌하게 시장을 선점할 수가 있다. 그래서 5G가 더 중요하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동통신에서 타 산업에 융합되는 게 어떤 모습일까라는 걸 보면 이미 이제 안 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동통신이 상당히 많이 여러 분야에서 B2B에서 이렇게 다른 산업, 자동차, 의료 분야에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는데 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아마 이런 모습이 좀 복잡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데요. 자동차 텔레매틱스라고 해가지고 이제
원격으로 차량을 제어하고 문제가 있을 때 진단해주고 이제 전화로 걸어주고 하는 그런 서비스인데요. 벤츠에서 엠브레이스라는 서비스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보시면 이 가치 사슬을 보시면 이제 하드웨어는 컨티넨탈 자동차 부품 업체가 제공하고 커넥티비티나 이제 네트워크 운영은 버라이어전이 3G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제공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런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할 거고 어떻게 통합할 거고 어떤 플랫폼 위에 싹 올라갈 것인가는 오라클과 그 버라이전의 자회사 텔레매틱스가 협업해가지고 솔루션을 구현을 해가지고 벤츠에 제공하면 벤츠가 자동차를 구매하는 소비자한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여기서는 상당히 좀 힌트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뭐 5G 서비스가 소비자가 어떻게 구매하게 될 것인가. 그 5G라는 거는 이제 뭐 스마트폰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걸 넘어서는 다양한 제품에 5G가 적용이 될 건데 이런 것들은 스마트폰처럼 2년 주기로 이렇게 교체되는 것들이 아니고 10년, 20년 써야 되는 그런 제품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 자동차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이런 서비스 모델은 대부분 이렇습니다. 이제 초기 자동차를 사면 자동차의 가격에 포함되어 있든 간에 아니면 공짜로 제공하든 간에 이런 텔레매틱스 서비스는 몇 년간 기본적으로 무상으로 제공됩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소비자가 그거를 지속할 건지 돈을 내고 지속적으로 쓸 건지 아닐지도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고요. 이런 게 하나의 이제 5G의 모습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상상을 해보는데요. 뭐 이런 것도 좀 이렇게 쉽지는 않은 겁니다. 이게 3G 네트워크에 국한되어 있고 이 서비스가 글로벌하게 표준화되어 있지 않겠냐면 글로벌 확장성이 떨어지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뭐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도입되고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5G 관련해서 결국 이제 5G는 생태계가 중요한데 기존의 연구에서는 무엇을 중요하게 보고 있느냐 말씀드리면 일단 크게 5개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그 생태계를 누군가가 선도해야 되는 그런 선도 기업이라는 게 있고 그게 뭐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상황에는 이동통신사가 될 수 있고 자동차에서는 자동차 회사가 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결국 이제 비즈니스 전략의 관점의 변화가 필요하다. 개별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보다는 결국 뭐냐면 내 거를 팔아주는 전체 생태계가 커야지 결국 내가 성장할 수 있다는 관점이 있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시장에 맞고 진입하기보다라는 거는 결국 파트너를 도와줘가지고 같이 성장하는 거를 해야 된다. 옛날에 이런 인텔 사례가 있었는데요. 인텔은 자기가 최종 제품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죠. 인텔은 이제 자기 CPU를 탑재한 PC 시장이 성장해야지 자기가 성장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인텔은 한번 이렇게 실수를 하게 됩니다. 이제 화상기기라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면 자신의 CPU를 더 많이 팔겠다. 근데 이 시장이 너무 성장이 더뎌가지고 내가 직접 가가지고 해보겠다라고 한 것이에요. 해가지고 직접 시장에 진출해가지고 저렴한 기계를 화상회의 기기를 이제 출시를 해가지고 가격 경쟁을 일으킵니다. 가격을 낮춰 시장을 빨리 키우겠다라고 했는데 그 생태계에 있던 다른 기업들이 다 망하게 되죠. 실패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 뭐냐면 화상회의 기기 시장에서 결국 철수를 하게 되는 그런 실패를 맛보게 되는데 이걸 계기로 인텔은 이제 생태계를 키우는 전략으로 크게 선회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결국 이제 누군가는 처음에 5G를 쓰는 사람이 있어야지 결국 다른 기업들이 들어와서 할 건데 그걸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까라는 측면에서 결국은 이제 다른 사례를 보면 초반에 이제 하드웨어 가격 이런 거 처음에 이제 사용자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좀 적극적인 가격 정책, 공짜로 제공한다든지 좀 할인을 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사용자의 초기 투자비 부담을 상당히 완화시켜주는 게 많이 발견되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가격의 할인 전략이란 그렇게 지속성이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 뭐냐면 아주 좋은 퀄리티의 서비스를 결국 개발해가지고 빨리 초기 사용자를 확보해야 된다. 대표적으로는 이제 아이폰 사례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아이폰이 출시되었을 때 앱스토어는 뒤에 나왔죠. 아이폰을 구매한 사용자가 있었고 그 사용자한테 앱스토어를 개설해가지고 개발자들을 끌어들여가지고 이 생태계가 선순환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촉발시켰던 사례가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사용자 기반 확보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 선도 기업은 이제 결국 생태계 운전자 역할을 한다. 그 자연 상태의 생태계가 아니고 결국 이거는 뭐냐면 이해 당사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누군가가 중심이 되어서 끌고 가야 한다라는 거고요. 핵심 기술을 표준화해서 공개하고 그러면 주요 파트너하고 협력해가지고 생태계가 특정한 방향으로 미래의 비전을 가지고 이제 모든 이해 당사자가 거기에 동의하고 똑같이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운전자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이제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제 뭐 다양한 서비스를 이렇게 공급해 줄 수 있고 제품을 공급해 주고 있는 생태계의 파트너들이
들어와야 되고 커야 나가야 되는데 이제 보통 이런 거는 이제 뭐 다 아시겠는데 뭐 개발 도구를 제공하고 인터페이스를 열어주고 이제 그걸 인터페이스를 이용하는 수수료를 대폭 깎아주고 이런 방식이 많이 있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뭐 이제 구글의 이제 가끔 보면 하드웨어 쪽에 갑자기 진출해가지고 한 번씩 언론에 뭐 대서 특필이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거는 보면 어떻게 보면 구글의 최신의 OS 기술을 활용한 레퍼런스 하드웨어를 먼저 보여줌으로써 다른 하드웨어 제조업체들이 거기에 따라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유도하는 어떤 그런 사례들이 있는데 결국 레퍼런스 시제품 개발로 생태계 파트너들의 학습 비용을 낮춰줄 수 있고 서비스 로드맵을 제시하면 이제 기술적인 불확실성을 해소시킬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주요했더라라는 걸 알 수가 있었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또 중요한 거는 혁신의 생태계를 구축해야 된다라는 건데요. 결국 이제 지적 자산 IP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생태계 전체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오픈해주고 그것을 계속 키워 나가는 방식으로 전체 생태계의 혁신을 가속화시키는 게 필요하다라는 부분이 주요했더라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5G 그 수용 촉진 장애 요인으로 이렇게 주로 이렇게 꼽고 있는 게 에릭슨 조사 결과인데요. 이제 표준과 서비스, 뭐 플랫폼 생태계 부족 등이 주요 장애 요인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장애 요인이 있는데 표준과 엔드-투-엔드 구현 어려움, 그 실제 편익의 불확실성 이게 가장 좀 중요한 요인인데요. 이거는 대부분 실제로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5G도 실제로 체험해보지 않았고 그 기술이 어떤 것인지 그걸로 인해서 어떤 서비스를 구현해 볼 수 있는지 한 번쯤 해봐야 되는데 그런 기회가 없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요인인 것 같습니다. 그럼 국내 업계는 그러면 이제 5G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이제 좀 전문가를 만나서 좀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결국 이제 뭐 자동차라든지 이제 그 스마트 공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각각의 개별의 그 산업의 영향력이 높은 기업들이 존재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기업들은 협력보다 내가 그냥 자체적으로 개발해가지고 거기서 나온 부가가치를 내가 다 먹겠다라는 그런 게 관점이 아직까지는 많은 것 같고요. 뭐 이제 자동화 공정 같은 경우는 통신 포트를 열어주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그거를 내가 오픈하는 대신 넌 나한테 돈을 내라 이런 방식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많고 아니면 플랫폼 자체를 내가 개발하고 그걸 제한적으로 이제 5G에 열어주겠다라는 그런 어떤 얘기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거는 이제 이동통신 업계의 접근과 협력 제한을 경계한다는데 이거는 이제 타 산업의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이제 부처에서 이런 경향이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동통신사 자체 그리고 뭐 자동차, 그 스마트 뭐 팩토리 관련 업체에서 5G의 가치 사슬 내에서 어떤 가치를 내가 가져갈 수 있을까에 대한 역할에 대해서 의구심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고요. 전체적인 생태계적 관점에서는 보면 5G를 누군가한테 적용시켜줘야 될 건데 그 적용을 그 5G를 써야 될 것 같은 그 기업들이 5G를 쓸 수 있는 역량 자체가 안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스마트 공장 같은데요. 아직까지 뭐 데이터 전산화 정도 수준에서는 5G를 적용하기에는 좀 어렵다라는 그런 얘기가 많았고요. 오히려 이제 그러니까 국내보다는 그냥 글로벌 기업 주도의 생태계에 그냥 참여하는 게 차라리 낫겠더라. 이제 그런 분위기가 보이고요. 대부분의 5G가 이제 목표로 하는 그 융합 서비스 시장에서는 결국 이해 당사자가 너무 많습니다. 사업 추진이 어렵고요. 일일이 모든 걸 컨택해서 진행하기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상당히 어렵다라는 얘기가 많았습니다. 결국 이제 그러면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뭐 협력할 파트너는 있느냐? 파트너가 없다. 이런 문제가 크게 있었고요. 결국은 뭐냐면 결국 표준화된 테스트베드 같은 게 좀 더 많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이제 애로사항을 청취할 수가 있었습니다. GSMA에서 산업 간 협력은 어떤 분야에서 좀 필요한가라는 건데요. 5G 실증 결국 이제 어떤 서비스, 어떤 기술을 가지고 갈 것인가를 체험할 수 있고 그로부터 학습할 수 있도록 실증 조기 구현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5G 기술과 그리고 그 네트워크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는 이네이블러 그리고 기술 그리고 API에서 협력이 필요하다라는 부분. 5G에 대한 규모의 경제 그리고 글로벌 서비스 확장성을 고려했을 때 네트워크 서비스 커버리지 분야에서 이제 협력이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또 많았고요. 그럼 소비자는 어떻게 보고 있는가? 사실 지금 단계 소비자에 대해서 소비자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를 이제 말씀드리기는 좀 쉽지 않은 단계인데요.
이제 이용 의향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이제 이용 시기도 좀 5G가 나오면 어떻게든 난 좀 써보고 싶다라는 게 많고요. 그리고 이제 5G가 서비스가 좀 특별히 지금 나타나는 게 없는데 대표적으로 초고속 전송 같은 경우는 이제 영상 같은 경우, 초저지하는 커넥티드카, 그리고 뭐 IoT 그 초연결은 사물 인터넷을 대표적으로 좀 물어보면 그래서 상당히 좀 많은 편이긴 한데요. 물론 사물 인터넷은 현재 사물 인터넷 서비스에 대해서 좀 실망이 좀 많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의사가 높지는 않은 편이긴 합니다. 5G 소비자의 상대적 효용은 어떻게 되는가? 보시면 이제 사물 인터넷이 있고요. 그 다음에 커넥티드 카가 있습니다. 이제 커넥티드 카에 대해서 오히려 좀 많은 기대를 하고 있고, 사물 인터넷은 상대적으로 좀 그렇게 많은 가치를 부여하고 있지 않다. 보시면 데이터 제공량, 전송 속도는 이거는 뭐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다를 것 같은데요. 데이터 제공량이 10기가일 때 1 정도라 기준으로 봤을 때 전송 속도는 이제 이걸 10기가로 보면 이제 좀 더 많아지긴 한데 그래도 어떤 서비스에 대한 것보다는 사람들의 기대하는 효용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 보이고요. 지금 소비자가 생각할 때 나는 5G를 쓰지 않겠다고 하는 부분은 크게 결국 이제 비용 부담이 많은 것 같아요. 단말과 이제 요금 부담이 상당히 큰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일단 커넥티드 카는 신뢰성을 믿지 못하겠다.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 지역이 좀 제한되는 게 문제가 있겠다. 사물 인터넷은 근본적으로 필요하지 않다라는 응답이 맞아요. 이 서비스의 필요성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체감하지 있지 못하다라는 게 큰 문제로 보이고요. 뭐 이런 앞에 말씀드린 내용을 가지고 제가 이제 뭐 일단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면 기존의 생태계에 관련된 연구에서 생태계를 어떻게 조성했느냐, 그리고 소비자들이 어떻게 느끼고 있느냐, 그리고 기업들이 어떻게 느끼고 있느냐를 종합해 봤을 때 결국 이제 이해 당사자가 많기 때문에 5G를 국가적인 아젠다화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정부 내에서도 5G에 대해서 어떤 느끼는 바가 다르고 산업적으로도 모든 기업이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 상황에서 5G가 원활하게 추진되기는 시간이 상당히 소요될 것 같다. 범정부 전 산업적인 대응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서 국가의 로드맵을 좀 더 구체적으로 개발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공공 분야의 5G를 먼저 도입함으로써 기업들이 들어와서 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결국 다 이해 당사자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5G 비전을 공유하고 협력을 촉진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다음에 생태계 구성원 육성 측면에서는 이제 결국 테스트 베드가 중요한데요. 이 테스트 베드는 보통 이동통신 사업자가 중심이 되는데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결국 수요 기업이 들어와서 수요가 기업들이 정말 필요하는 것을 바탕으로 검증을 해야지 바로 현장에 나갔을 때 시행착오도 적고 개발 시간도 단축될 수 있겠더라. 그리고 표준화된 테스트 베드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되게 특정한 환경에서 개발된 거가 실제 현장에 나가면 또 적용하기 어렵고 또 다른 수요처에 가면 또 다르게 개발해야 되고 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좀 문제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5G 기술에 대한 기술 경제적인 진입 장벽을 완화해야 되겠다. 그는 이제 인터페이스를 오픈하고 개발 도구를 제공해주고 표준화하고 그리고 이제 그런 기술을 이용하는 로열티를 좀 처음엔 저렴하게 해서 이제 생태계를 파트너 기업들을 유인을 하는 그런 전략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결국 이제 5G라는 건 다양한 산업 간 경계를 뛰어넘은 비즈니스 모델과 그런 혁신을 시험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필요한데 그런 다양한 혁신을 포용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겠습니다. 뭐 이런 거에 불구해도 이런 여러 가지에도 불구하고 결국 생태계 초기에는 누군가가 5G를 써야 한다라는 게 필요한 건데요. 우선 이제 공공 분야에서 우선 시장을 창출하는 게 필요하겠고요. 결국 이제 가장 먼저 시작할 수 있는 부분은 결국 개인 가입자인 것 같습니다. 이동통신사 입장에서는 결국 4G 가입 고객을 5G로 빨리 전환을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결국 수요자의 경제적 부담, 요금이라든지 단말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기를 구입하는 부담을 덜어줘야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 개발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5G 관련된 혁신의 거점화를 필요할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가 5G의 조기 상용화 그리고 네트워크 분야에 상당히 앞서가고 있고 경험을 이미 축적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10분 활용해가지고 이 네트워크를 먼저 우리나라에서 전국망이 깔리거나 아니면 좀 의미 있는 커버리지가 있는 경우는 글로벌 기업들이 와가지고 테스트해 볼 수 있고 혁신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글로벌 5G 확산의 거점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바탕으로 이제 저희가 IP가 누적이 되고 한다면 그런 IP를 공유로 하고 공동 연구 개발을 장려함으로써 한국이 5G 관련된 혁신과 연구 개발의 메카, 허브로서 이렇게 자리매김할 수 있는 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것들이 계속 누적되다 보면 결국 이제 우리나라의 IP가 쌓이고 기업들이 모여들고 해외 기업들이 다양한 서비스를 가지고 들어오고 하면 결국은 뭐냐면 우리나라가 5G 혁신의 거점 그리고 이 5G의 생태계를 주도하는 국가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 이상 저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